이제 나는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일 테니까. 정하나 장편소설 리틀 시카고. 7살 선희는 리틀 시카고라고 불리는 골목에서 살았다. 미군 기지 옆에 있는 그 골목은 마피아와 갱단이 활약하던 범죄의 도시 시카고와 다를 바 없었다. 선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주류에서 배제된 그들이 겪은 아픔과 보이지 않는 슬픔을 담담하게 그린다. 이제 기지촌에 한국 여성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과 제3국 여성들의 혼혈아가 그 골목을 배회한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젊은 작가 정하나가 리틀 시카고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거의 2005년에 달의 바다 나온 뒤로 네. 7년 만이에요. 네. 그래서 리틀 시카고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많은 도시 중에 이번에 시카고로 가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리틀 시카고는 실제로 그 동두천 미군 기지촌 그 골목의 별명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시카고가 폭력의 도시잖아요. 갱들도 막 있고. 그래서 그만큼 폭력적인 동네다, 골목이다, 그런 뜻으로 리틀 시카고라고 불린대요, 동두천 기지촌. 실제로 불리는 네. 거죠. 어떤 계기로 기지촌과 또 기지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새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점이 많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새삼스럽죠. 다 그런 우려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연재를 했었는데 젊은 작가가 왜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무슨 영감을 보게 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어떤 상처는 너무 오래된 상처 같은 거는 아물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덮어버리고 싶어 하고.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20살의 봄이었는데 학생회관에서 미군 기지촌 이제 주둔 반대 사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너덜너덜한 사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이제 완전히 벽이라고 할까? 이렇게 딱 잘 안전하게 가려져 있다가 날것의 어떤 무방비 상태로 폭력이 던져진 사람들을 본 거예요. 사진들을 통해서. 특히 여성이었죠. 근데 그 상처가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이야기로 쓰고 싶었는데 기지촌이 가진 어떤 그 전형성을 제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또 이미 너무 잘 쓰여진 기지촌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용기를 못 내다가 직접 여기 동두천 기지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셨다고. 제가 아는 지인이 레스토랑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가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 전에 그 기지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상처나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젊은 미군들이 막 허겁지겁 아침을 먹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들도 이방인으로 여기에 와서 있구나 하는 자각이 들었고 또 그 선악의 그 대립을 벗어나서 너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하러 매주 가게 됐어요. 아침마다. 제가 연애를 안 해서 가능했어요. 주말마다. 그래서 죽치고 앉아서 이제 보고 밥도 먹고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진짜 이야기가 클럽 안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미군 클럽. 그런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종업원으로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레스토랑 주인분이 이제 제 사연을 아시니까 소설가라는 건 숨기고 제가 아는 이제 여동생인 것처럼 해서 이제 거기 넣어주셨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그 클럽 안에서 이제 컵 닦고 뭐 이렇게 주스도 나르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취재를 하게 됐어요. 책에서도 많이 소개 문구로 되었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제재나 아니면 자기 앞에 생 모모나 이렇게 아이들 시선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리틀 시카고에 나오는 선희가 그들과 좀 같은 점이나 뭐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점이라면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굉장히 밝고 아이다움을 잃지 않는 어떤 그런 발랄한 감수성 같은 것들이 닮아 있을 것 같고요.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선이는 이름에서부터 엄마의 어떤 상처하고 직결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로 또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이가 조금 더 무게가 조금 더 묵직하게 있을 것 같고, 서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일 테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의 독백치고 굉장히 묵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른 같은 어린 아이를 이야기 중심으로 데려온 이유가 있다면 기지촌이라는 곳이 너무 이렇게 해묵은 상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딱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새롭게 새로운 감성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좀 투명한 시선 같은 게 저한테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선이는 사실 새로운 세대를 이제 또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 기지촌 이전을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미군들이 기지촌을 떠나겠다고 결정을 하고도 실제로 떠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군들이 곧장 떠나면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동네가 이제 유령화되고 공동화되는 건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선이는 훌쩍 자라서 이제 17살이 된 거고,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싹 떠난 미군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이가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왜냐면 기지촌 밖의 아이들에 비해서 일찍 성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다면 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배경이랑 좀 맞물려 있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일 것 같아요. 그 기지촌이라는 곳, 그 공간에 사람들이 각각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떠돌이들이 사실 또 기지촌에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각자의 사연을 가진, 각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서 자라난 아이이고, 또 태생에서부터 또 상처가 있는 엄마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있는 아이이고, 또 그건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선이가 그렇게 성숙한 거는 아무래도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겠죠. 선님은 어린 시절이 어떠셨어요? 이 선이와 같이 좀 성숙한 아이셨는지, 아니면 성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굉장히 망상이 많은 그냥 그런 아이였던 것 같고, 저는 좀 사춘기를 겪으면서 조금 자의식이라는 게 뭔지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되게 천진한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른들의 세계에 허구가 많다. 그리고 되게 불합리한 폭력 이런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이제 되게 뒤늦게 깨닫고 충격을 많이 받은.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진짜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분리에 끼어들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애정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사춘기 우울하고 절망하던 시절에 나를 일으켜준 게 소설이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예민한 소녀였던 것 같고, 제 자신이. 그리고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사춘기 때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로 딱 구분이 되고 이제 그게 끝인데, 문학의 세계에서는 그 실패한 인생들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함의와 해석이 있고, 이게 진짜 성공인 해석이 더 많더라고요,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어떤 도피처였어요, 저한테는. 혹시 그러면 사춘기 때 기억에 남는 저 좋아했던 소설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부동의 일인데 플로멜의 보바리 부인이에요. 그게 가장 제가 지금까지도 그냥 구절구절을 씹어 먹고 싶은 그런 소설이에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이야기의 힘으로 무중력의 어떤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다는 게 어떤 감정적인 치우침이나 뭐 독자에게 어떤 감정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의 힘으로 서 있는
소설 그게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허구인데 그게 너무 견고한 어떤 실제성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거는 90년대 여성 작가들의 고등학교 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컸어요. 네.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 너무 많죠. 최윤 선생님도 너무 좋아했고요. 신경숙 선생님, 뭐 은희경 선생님, 정경린 선생님, 조경란 선생님, 한강 선생님 리스트가 이제 있죠. 나중에 등단하시고 나서 만날 기회가 많으셨잖아요. 네, 기분이 되게 매번 맨정신으로 볼 수 없었어요. 선생님 너무 놀라워가지고. 네, 저는 팬 사인회를 많이 다녔어요. 선생님들 팬 사인회를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막 조경란 선생님이 제가 이제 사인회를 갔는데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서 사인을 해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떨려가지고 집에 오는 그 내내 막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또 막 이런 친분을 쌓아가는 게 지금도 사실 안 믿겨요.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고. 때마다 이제 빛이 되는 소설을 쓰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항상 더 잘 쓰고 싶고 더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게 저를 누르는 게 항상 더 많아서 그게 즐거운 적은 별로 없고, 읽는 건 너무 재밌어요. 소설 읽는 거 훨씬 좋아하고. 그런데 왜 쓰냐고 묻는다면, 네, 물으신다면 그 소설이 저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설들이 저를 일으켰고 그 작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작업에 제가 갖는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다 죽고 싶어요, 이 생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빛이 되는 소설이 쓰고 싶다는 거는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 삶의 목표예요. 소설의 목표라기보다는. 언젠가 제가 그 소설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저의 소설을 읽고 독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의 그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가가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원하는 존재. 네. 다름과 공존하기. 현주가 뽑은 3권의 책. 맹랑한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여기 또 하나 기막힌 성장 소설이 있습니다.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의 생. 온라인 신문 담비뉴스의 특집 기사를 모았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사람들의 기록. 제정임 담비뉴스 취재팀의 벼랑에 선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벽을 넘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눠보길 권합니다. 인디고 연구소의 슬라보의 지적 인터뷰집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그러니까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뭔가 묵직한 사회소설로도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산뜻하고 좀 따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한 주제를 이렇게 좀 견주해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작가님의 성격이신지. 그게 제가 상처를 받아들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처를 변용시키죠, 다 누구나.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상처에 깔려서. 이제 그걸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되게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껴안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쓸 때도 늘 그래서 그게 좀 투명하게 좀 가볍게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는 노력이라고 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러는 게 역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 너무 행복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함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단면만으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 이야기를 쓸 때 그런 어떤
뭐 상처나 그런 것들을 풀어낼 때 혹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그려낼 때 그것을 되도록이면 좀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주인공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회적 약자라면 늘 불행하고 늘 절망하고 늘 끔찍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지 않을 때 새로운 시각이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작가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염두에 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은 선입견이나 편견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책이 작가님의 손을 막 떠났어요. 또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이 책을 받아들이면 좋을까? 저는 기지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기지촌은 이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예전 7, 80년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막연한 분노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막연한 분노, 폭력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나쁜 거는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고 그냥 되게 막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실질적인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기지촌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기지촌의 여성에는 이제 한국 여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제3국 여성들이 이제 거기를 다 메우고 있죠. 그리고 한국 혼혈아들도 이제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미군들과 제3국 여성들의 혼혈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느 나라 누구가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인가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기지촌 문제처럼 거대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하고 맞닥뜨리면 되게 맥이 탁 풀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화가 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어리석게 선의가 꽃을 심잖아요. 바보같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작가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 꽃이 펴서 이게 상황이 반전되는 게.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순진한 생각하지 마, 코웃음 치면서 돌아서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리석은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이 책을 읽고 독자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비록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지구 따위는 애초에 왜 생긴 것일까? 내 주위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떠난 것이다. 어쩌면 혹시나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야 불행한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핵폭탄뿐일지도 모른다.